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챕터 파트 1에 있는 펀드 이해를 살펴볼 텐데요. 이 펀드 이해를 먼저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수강생이 있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요, 다른 부분을 전부 다 공부하신 다음에 복습하는 용어로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설명함에 있어서 뭐 신탁의 이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혹은 펀드 평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빗대거나 참고해서 설명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챕터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다른 파트를 먼저 보고 나서 복습용으로 보라. 왜냐면 이 파트는요, 제목 그대로 펀드의 이해이기 때문에 펀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이 말의 즉슨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군데군데 영역별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설명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공부해 놓으신다면은 학습하시기가 굉장히 뭐 할 거다? 수월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른 챕터를 먼저 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일단은 펀드 이해 부분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내용을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방대합니다. 외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아무런 꼬다리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산발적으로 공부하시면은요, 괜히 외울 것만 많아 보이고 부담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펀드의 이해는 크게 4가지 꼬다리로 나눠진다. 한마디로 옷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4가지 요소로 옷장을 정리한다. 뭐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혹은 상위 하위로 정리하듯이 이 펀드의 유형, 펀드의 종류를 4가지 꼬다리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두 번째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세 번째는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네 번째는 일반적 분류에 따른 펀드의 분류, 이렇게 4가지 꼬다리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꼬다리를 나눠서 이 안에 뭐 신탁, 회사, 조합, 증무, 특권단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유형인지 종류인지 특수한 형태인지 일반적 분류인지를 머릿속에서 인지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학습하고 있는지를 아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 꼬다리만 끝내면 펀드의 끝이고요. 10문제에서 12문항까지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큰 틀로 이 자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틀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에서는요, 이 신탁형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과 수익자 총회와 해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각각의 역할, 신탁 관계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신탁에서에는 수익자 총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신탁을 해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임의 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당연히 법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사형에서 뭐가 나오냐? 회사형이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투자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에 뭐가 나온다? 구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신탁과 회사를 뭐하는 거?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합형은요, 2가지가 나와요. 투자 합자 조합과 투자 익명 조합이 나오는데 이게 2개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조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제 펀드의 종류에서는요, 증부, 특권단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펀드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펀드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하면요, 대부분의 답이 이제 파생상품 펀드가 나옵니다. 참고로 파생상품 펀드는 보시다시피 증부특권단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파생형 펀드라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 분류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요, 파생상품 펀드 고르시면 돼요. 그럼 각각 문제들은 또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이 증권인데요. 웃기게도 증권인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을 물어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지 운용 대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는 약간 운용 규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을 너무 샀다가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펀드가 뭐 투기를 과열하거나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제약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의 종류. 참고로 이제 부동산 펀드라는 파트가 상과목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 다 겹쳐요. 예. 그래서 그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산 펀드라고 해가지고 증권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을 말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인, 농산물, 선박, 한마디로 자동차, 증권이나 부동산 빼고 전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합자산은요, 말 그대로 아무거나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MMF라고 해서 단기금융펀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단기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적으로 운용을 제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 가면요. 이제 환매금지형. 여기 일반적 분류에서는 환매금지형을 폐쇄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펀드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펀드들이 폐쇄형 펀드로 되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클래스 펀드라고 해서 종류형 펀드라고 있는데 얘랑 비교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특징. 얘도 종류끼리 전환되고 얘는 투자 대상이 전환되거든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종류가 전환되고 투자 대상이 전환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둘 다 전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공부했다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비교하는 거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형 펀드라는 게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재간접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재간접형입니다. 예, 펀드 오브 펀드즈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ETF라고 해가지고 상장지수 펀드라고 있는데 요것도 별도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약간 비교하는 식, 모자형과 재간접도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분류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꼬다리로 나눠지는데,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된다 해가지고 뭐 환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아까 좀 전에 공부했던 폐쇄형, 개방형 막 여러 가지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판매 방식에 따라 모집 매출, 그래서 외울 거 진짜 많고요. 투자 지역은 이제 해외냐, 아니면 국내냐, 아니면은 뭐 개발도상국에 투자했냐, 그래서 글로벌이냐, 일부 국가냐, 일부 지역이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이란 거는 네가 좀 초과 수익을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평균 수익을 목적으로 하냐, 그래서 액티브냐, 패시브냐에서 공부하게 돼요. 특히 여기서 이제 패시브에 있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 여부라고 해서 우리가 발음도 안 된다. 전통적 금융상품, 전통적 자산을 뭐라 그러냐면 주식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통 말고, 즉 주식 채권 말고 나머지 자산을 전부 다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보통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실물 자산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체 투자 자산인데, 예, 그 대체 투자 자산에서는 거의 뭐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증권과 주식과 채권과 상관성이 굉장히 뭐하다? 다르다, 낮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그게 나옵니다. 예, 아무튼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끝이에요. 예, 별로 내용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정리가 안 된 채로 공부하면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서 좀 감을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어디부터 들어간다고요? 유형. 뭐 나온다고요? 역할수용의 해지. 그래서 이런 것들 머리에 넣고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쳐다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먼저 집합투자계획 유형,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럼 신탁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관계에는 3명이 있어요. 집합투자업자, 한마디로 자산 운용사가 되겠죠. 신탁업자, 그 다음에 판매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판매회사의 역할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판매회사가 뭐 하는 겁니까? 사고 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거나 환매하는 거. 참고로 환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불받는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뭐 하는 거야? 회수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고 우리는 판매 회사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았던 걸 다시 사오기 때문에 환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판매하고 판매했던 걸 다시 사온다. 그래서 다시 사는 거 환매라고 표현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환불받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판매와 환매. 예, 외울 게 없죠? 예. 그러면 집합투자업자, 즉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일은 뭐냐? 펀드를 만들죠. 그리고 펀드를 없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및
해지하는 업무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집합투자증권을 뭐예요? 발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업무죠. 예, 운영을 뭐예요? 지시하죠. 실제로 운영하는 게 집합투자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지시하는 업무를 한다. 그럼 나머지 업무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니야? 뭐 기준가격을 예를 들어 산정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증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익분배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보는 거. 이런 모든 업무들은 싸그리 다 누가 합니까? 신탁업자가 하죠. 뭐 그 중에 감시, 감독의 권한까지도 신탁업자가 하고 있어요. 뭐 집합투자업자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탁업자는 나머지 다 해요. 그래서 별도로 외우시지 마시고 판매사가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고 팔기. 그럼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건 뭐라고요? 집합투자기구 만들거나 해지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증권 발행하고, 예,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을 뭐 하는 거? 지시하는 거.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만 외우세요. 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신탁업자의 역할이 된다. 그럼 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입니다. 예, 펀드를 뭐예요? 만든다. 펀드를 뭐예요? 해지한다. 그 다음에 운용하고 운용을 뭐 한다? 지시한다. 그 다음에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을 뭐한다? 발행한다. 끝났습니다. 신탁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줄도 안 쳐놨죠? 나머지 다다. 예, 싸그리다. 그럼 이제 판매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수익증권을 팔고 되사고. 사고 팔고. 그래서 역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맞히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수익자 총회라는 게 뭐냐면요. 수익자들 모아놓고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수익자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때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결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할 때 수익자들 다 안 모아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원래 어떤 신탁 계약의 내용이 변경됐을 때 원래는 누구끼리 하냐면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합니다. 대부분. 자, 이거 신탁에 의해서 배웠는데 지금 신탁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익자래요. 죄송합니다. 수탁자. 그리고 실질적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익자라고 한다 그랬죠. 네.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실제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누구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누구나? 위탁자랑 수익자입니다. 둘이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신탁이 특이한 이유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신탁 계약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법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투자 신탁으로 가보면 이 위탁자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탁자에 해당하는 게 신탁업자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가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 신탁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은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누가? 위탁자와 수탁자가 만나서 신탁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고요. 맞잖아요. 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불렀다는 뜻이야? 수익자를 불렀다는 뜻은 실질적 수익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그래서 수익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할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익자의 유일한 권리는 그 이익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이익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면 당연히 누구 불러 모아야 돼? 그때는 수익자를 불러 모은다고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신탁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는 누가 한다고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만나요. 대부분 다 누가 결정해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한다고요? 수익자들 모아놓고 한다고요. 총회까지 펼친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수익자의 이익에 상당한 피해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수익자 이익에 침범될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수료 깎아주겠대. 좋아요? 싫어요? 좋죠. 이런 거 수익자 총회 안 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판매회사가 변경된대요. 참고로 판매회사는 뭐밖에 안 해요? 판매하고 환불해 주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자를 하나 샀어요. 그죠? 네. 솔직히 똑같은 과자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과자를 여러분들이 CU에서 샀는지 패밀리마트에서 샀는지가 별로 안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회사가 변경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핸드폰을 여러분이 대리점 어디서 샀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이 핸드폰이 뭐 갤럭시냐 아이폰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걸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바뀌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지. 내 돈 관리. 혹은 내 돈을 관리해주는 누가 바뀌었다? 신탁업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위험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환매가 잘 안 된대. 그럼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하잖아요. 환매가 연기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환매가 원래는 가능한 거였어. 한마디로 뭐냐면 환불이 가능했다가 환불이 불가능하게 바뀌어. 그럼 안전해요, 위험해요? 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선 이렇게 해버리죠. 환매가 가능했던 펀드인데 환매 금지형으로 바꿀 때는 수익자 총회고, 예, 환매가 금지였어. 근데 환매가 가능하대. 즉 환불이 안 됐던 건데 환불이 된대.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좋아하시러 좋잖아요. 수익자 입장에서 환불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에 들면 돈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런 거는 수익자 총회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 그냥 외우는 것도 좋은데, 아, 이거 수익자한테 상당 부분 피해 가겠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자 입장이라면, 투자자 입장이라면, 아, 나한테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자 총회고요. 나한테 이득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참고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익자 총회 결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집합투자업자, 심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나 그 밖의 수수료가 뭐가 될까? 인상됐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인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인상됐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변경됐을 때, 기간이 변경됐을 때, 신탁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투자 대상이 바뀌었을 때, 집합투자업자가 바뀌었을 때, 환매 대금이 연장됐을 때 전부 다 심각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환매 금지형 투자 신탁이 아닌 투자 신탁. 한마디로 환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일반적 분류에서 뭐라 그러냐면 개방형이라고 불러요. 개방형과 폐쇄형 외웁시다. 개방형과 폐쇄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환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말 그대로 느낌 있죠. 환매가 가능해. 개방돼 있으면 개방형. 환매가 불가능해. 막아놨으면 뭐예요? 폐쇄형. 외우기 쉽죠? 그래서 개방형이 폐쇄형으로 바꿀 때는 수익자 총회가 필요하나 폐쇄형이 개방형으로 바뀔 때는 수익자 총회가 별도로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총회에 대한 공시이며 통지는 어디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거는 크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자 총회에 대해서 좀 별도로 공부해 보죠. 그럼 수익자 총회는 누가 개최할 수 있냐? 원칙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그러면 집합투자업자만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위의 승인 얻어서 수익자 총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또한 만약에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지분의 5% 이상 모으잖아요. 한마디로 20분의 1만큼 모으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모여서 또 금융위의 승인 얻어서 수익자 총회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 자, 수익자 총회 누가 연다?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 누가 할 수 있다? 신탁업자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수익자 총회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수익자 총회가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 아까 전에 봤던 거 막 폐쇄형, 개방형이었는데 폐쇄형으로 바꾼다는 안건이 있어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찬반이 결정되냐? 자, 일단은 모인 사람들이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요?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AND 요건이에요. 그리고 그 찬성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전체 발행한 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안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잘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는 결의사항은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항. 두 번째,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항. 다시 한번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이 수익자 총회를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수익자 총회를 결의합니다. 근데 이걸 왜 구분하냐면요. 아까 제가 종전에 과반수가 동의하고 그 사람들이 전체 지분의 4분의 1 이상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결의할 땐 그래요. 그러면 신탁 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결의할 때는 어떻게 되냐? 과반수는 똑같은데요. 자수의 5분의 1. 즉 아까 전에는 25% 이상을 소유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몇 퍼센트만 소유하면 되는 거야? 20%만 소유하면 되는 거죠. 좀 더 완화됐죠? 즉 신탁 계약에 있는 내용을 결의할 때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본시장법은 얼마? 4분의 1. 신탁 계약에서는 얼마? 5분의 1.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요거만 외우시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익자 총회를 대해서
수익자 총회를 통해서 결의가 되려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자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OX? X죠. 뭐가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전체 참여한 사람 중에 과반수가 뭐 해야 돼? 동의하고 and 두 가지 요건 다 만족시켜야지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을 하는 것도 되게 당연한 게 뭐냐면은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만약에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머릿수로 밀어붙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자수는 한 자밖에 없어. 수익증권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머리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수익증권 총작수로만 한마디로 지분이 많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예요? 소수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 혼자서 전체 지분의 4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저 마음대로 그냥 환매금종으로 바꿔버리고 수수료 인상시켜버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인원수도 맞춰주면서 목까지도 지분까지도 많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AND 요건이란 거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한 거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소집 누가 할 수 있냐? 원칙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거죠. 하지만 5% 이상 소유한 수익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신탁업자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금융위의 승인 통해서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냐? 딱 두 가지만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라든지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결의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게 찬성반대가 결의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자본시장법이든 신탁법이든 과반수가 있는 건 동일한데 자본시장법은 몇 분의 몇? 4분의 1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은 얼마? 5분의 1. Very nice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펀드를 가입한 이유가 저는요 펀드를 투자하는 이유가요. 저 수익자 총회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수익자 총회가 한다는데 수익자 총회 한번 개최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 같거든요. 누가 그렇게 투자합니까 그냥. 우리가 펀드 투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돈 투자해서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지 수익자 총회를 수익자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대부분이 수익자 총회 한다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찬성 반대,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하거든요. 의결권. 이 의결권을 뭐로도 할 수 있다?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너무너무 당연하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자 총회에 수익자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이상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 총회가 뭐가 돼요? 연기되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법률에서 배웠을 거예요. 연기 수익자 총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근데 보시다시피 수익자 총회의 내용들은요. 중대한 내용입니다. 왜 중대한 내용이냐? 그러니까 수익자들 모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세 번, 네 번, 하루 이틀이래요. 수익자 연기 총회를 계속적으로 연기할 수 없겠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자 총회를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때 안온들의 사람표, 즉 수익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의결 권한을 온 사람들이 대신 행사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니 이게 바로 뭐다? 간주 의결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보이시죠? 섀도우 보팅. 그래서 간주 의결권은 뭐냐면요. 안 온 사람들의 의결권을 여기 수익자 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그 표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막 나눠 갖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3명이 모였어요. A, B, C. 얘는 50% 갖고 있고요. 얘는 20% 갖고 있고요. 10%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인 사람들 걸 살펴보니까 자, 3명이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중에 50장, 얘는 20장, 얘는 10장 갖고 있대요. 그럼 각각의 100장 중에 50, 20, 10%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예. 솔직히 이제 전체 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안 온 사람들의 의결권을 B한테 다 준대. 그럼 B의 권한이 어떻게 돼? 지분 권한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비율에 맞게끔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아있는 표가 만약에 200장이 있다면 200 중에 50%인 너는 100장 가져가. 너는 40장 가져가. 너는 20장 가져가. 그래서 5대 2대 1을 532로 했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지울게요. 퍼센트를 잘못 썼는데 전체 100%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50%, 30%, 20%. 그래서 50장, 30장, 20장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지분이 만약에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가 몇 표라면 200표라면은 여기서 몇 장 가져가는 거예요? 100표 가져가고 60표 갖고 가고 40표. 한마디로 그 아까의 갖고 있는 지분율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눠 갔습니다. 그래야지 권한이 서로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게 간주결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간주일권 제도를 없앤다 안 한다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실제로 수익자들은 수익자들은 수익자총회에 거의 참가 안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한마디로 신탁계약 당사자들끼리 모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아까 전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나 이런 보수나 수수료를 인상할 때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안 온 사람, 수익자들이 안 올 거 아닙니까? 안 온 사람들의 표를 다 가져간다고요. 그럼 결론, 누구 뜻대로 결정된다? 집합투자업자 뜻대로 되는 겁니다. 솔직히 간주일권이 그래요. 그래서 간주일권은요, 너무 한 사람의 권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에요. 솔직히 좀 제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없앤다, 말한다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간주일권은 그래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보다시피 수익자들의 권한이 무시된다고요. 솔직히 수익자들이 뭐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까지 다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수익자총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펀드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집합투자업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자주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주일권은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요건들이 있냐면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익자한테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어. 몇 번이라고 행사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죠. 그리고 고객님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주 의결권이라는 걸 쓸 수 있고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금융의 승인까지 얻어놔야 돼. 그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적어도 지금 간주일권은 이 쓰는 사람들이 있죠. 쓰는 사람들이 전체 지분의 몇 %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1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수가 모이면 안 돼. 적어도 근데 10분의 1이면 진짜 그죠. 적어도 모인 사람들이 전체 자수의 발행한 자수의 얼마? 10분의 1 이상. 만약에 발행한 자수가 만약에 100장이다. 그럼 이 3명이 몇 장은 갖고 있어야 돼. 10장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만 나는 다른 사람 표현을 뭐 할 수 있다? 나눠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특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 10분의 1. 벌써 5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요거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 보시죠. 간주일권. 자, 간주일권입니다. 중요하고요. 수익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통지가 있었으나 요건이거든요.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간주일권 행사 어떻게 하는 건지 이미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의결권 총자수가 발행된 총자수의 몇 분의 몇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전체 의결권이. 그 다음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뭐 공정성을 위해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뭐 제공할 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 수익자총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여기면은 반대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란 말이야. 나 수수료 인상하게 되면 이 펀드 가입할 필요가 없지. 혹은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돼요. 난 그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 자금운용사가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잘해서 내가 돈을 맡긴 건데 업자가 바뀌어? 나 그럼 이 펀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 친구 보고 내가 그 펀드 가입했는데 그럼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이때는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갖고 있는 수익증권 니네가 사가. 이게 바로 뭐예요? 난 거기에 반대하니 내 갖고 있는 증권을 뭐 해갈라? 매수해달라. 이게 바로 반대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내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는 그걸 뭐 해줘야 해요? 사줘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집합투자업자 변경되니까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돈 뭐 할 수 있어?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는 서로서로 윈윈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투자자는요 집합투자업자 변경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돈으로 바꿔준대잖아. 그래 내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땡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이득이냐면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한 명이 뭐가 됐어? 사라진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될 거야? 내 뜻대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서로가 윈윈인 제도가 바로 뭐다? 이 수익증권 반대매수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결론하겠습니다. 자, 수익자총회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냐? 누가 개최할 수 있냐? 결의사항은 뭐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익자총회를 펼치냐? 그 다음에 간주일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증권의 기타적인 내용, 뭐 예를 들어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연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대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암기하시면 틀릴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수익자총회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지인데요. 해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법정 해지와 임의 해지가 있는데 법정 해지는 당연 해지라고도 하죠. 당연히 끝나는 거. 신탁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끝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보시면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 승인받아서 펀드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가 있는데
승인이 없어도 승인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 임의해지라고 해요. 임의해지. 승인이 불필요하다.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 금융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냐? 시험에 잘 나오죠. 임의해지.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수익자 전원의 동의. 이제는 봐봐요. 4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5분의 1 나왔고 10분의 1 나왔고 이제는 뭐예요? 전원이죠. 그리고 과반수도 나왔었죠. 과반수. 근데 여기서 뭐예요? 전원. 이 자리에 과반수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해지할 때는 수익자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공부해 두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환매금지형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환매금지형 펀드를 배울 거거든요. 예, 그때 추가 발행이 가능한 경우 수익지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수익자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된다고요. 지금 한 번 더 외워놓으세요. 자, 수익자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 경우 언제라고요? 임의해지 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환매금지형 펀드를 뭐 할 수 있는 경우 추가 발행할 수 수익증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그때도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외워놓으세요. 전원 동의 필요한 거 지금 2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를 뭐 했을 때? 환매 청구했을 때 그 다음에 사모가 아니니까 공모 말하는 거죠. 공모 추가형. 참고로 공모 사모는 이제 구분할 수 있으시죠? 공모는 뭐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걸 말하고, 사모는 전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문가용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공모며 그 다음에 추가형. 참고로 추가형이 뭐냐면은요. 예. 좌수를 추가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익증권이 물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물건. 이것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 펀드의 분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냥 한 번에 공부해 버립시다. 추가형과 대비되는 개념이 단위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위형은요. 한정판이야. 그냥 자 이번에 100장 찍어내겠습니다. 그럼 100장 찍어내고 끝나는 거라면 추가형은요. 고객이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 찍어내는 거야. 또 사시려고요? 또 찍어내. 또 사시려고요? 또 찍어내. 이게 추가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위형보다 뭐예요? 추가형이 더 많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럼 여기서는 공모 추가형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두가 중요하죠. 자, 1년째 되는 날이 자, 원보액, 원금이 얼마로 떨어졌대요? 50억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 미만인 경우 한마디로 1년째 되는 날이 50억이 안 되거나 1년째 되는 날은 50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50억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은 모해 없이 금융위의 승인이 불필요하게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가 해지가 돼요. 그러면은 미지급금, 아직 주지 못한 돈과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이 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얼마에 처리할 거냐? 시가가 아니라 뭐예요? 공정가액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집합투자업자가 그거를 못 받은 돈이나 뭐거를 자기가 스스로 뭐 해줘요? 전부 다 양수해 줍니다. 자기가 받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펀드가 뭐예요? 같은 가족끼리 서로 뭐예요? 사고 팔아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예. 다른 펀드에서 같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사주거나 팔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정가액으로 한다. 누가? 집합투자업자가 해준다. 그다음에 자전거래까지도 가능하다. 원래 자전거래는 뭐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좀 나쁜 단어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래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수금과 미지급 펀드가 해지될 때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지 못한 돈 채무가 되겠죠. 있었을 때는 자전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뭐 좋겠습니다. 근데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신탁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학습해 봤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보시죠.